2022년 1월 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 회복, 선도국가, 주거안정, 평화 등이 오늘 신년사에서 나온 핵심 단어들이었는데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신년사의 의미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는데요. 대신 작년 말 진행된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식량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2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부터 선대위의 주요 구성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메머드 선대위가 해체된 건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 상황,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이 뉴스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전부터 국민의힘발 뉴스가 계속 쏟아졌죠. 조금 전 오후 5시 반경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주요 직책의 인사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하여 사의를 표명했음을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초 선대위 구상이었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3김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고요. 앞서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도 윤 후보의 사의를 표명하며 오전에 먼저 자진 사퇴한 신지혜 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신 부위원장에게 더 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좀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자신이 사퇴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도 사퇴를 하긴 했지만 사퇴하면서도 이준석 그 대표를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등 뭔가 좀 이 혼란스럽게 양상이 얽혀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소위 후보 패싱, 그다음에 잠시 전에는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 사퇴했다고 이양수 대변인이 발표를 했더니 누가 그래요? 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보도도 나왔죠. 네. 예, 보도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그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고성도 오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대표 사퇴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하고. 우리만 사퇴할 수 없다. 의원들이 전원이 지금 당직을 사퇴하는 걸로. 네. 예, 그래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원내대표 네. 다 사퇴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모양대로 가면은 사실상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준석 대표가 남는군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후보 패싱 논란 어떤 겁니까? 네, 선대위 쇄신 소식은요.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가 예정된 행사에 참석해 있던 중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선대위 6개 본부장 일괄 사퇴, 그리고 후보의 일정 전면 중단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온 윤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기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선대위 쇄신 결정은 비슷한 시각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위원장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여기에서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라며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일부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반드시 후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냐,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내 위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선대위 쇄신 요구는 악의적 공세라고 못 박았던 윤 후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직접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하기로는 윤 후보가 미리 자신에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심정적으로는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겁니다.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현재 이제 당 대선 후보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특별한 다른 행보는 없는 상태인데 이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좀 황당한 상황인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오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는 이 주식시장 개장에 맞춰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랑 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또 YTN 같은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단상에 올라가서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밑에 떴죠. 네. 네. 국민의힘 선대위 6개 본부장 전원 사퇴 예정. 그다음에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향후 일정 잠정 중단이라는 자막이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의 하단에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켜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저렇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후보가 일정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르고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 지금 구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도 맥락을 봤을 때는 후보랑 정확하게 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윤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네, 그 발언이 사실 또 더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의원총회 오후에 참석을 해서요. 선거운동이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 없다.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윤 후보의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 연기 좀 해달라고 윤 후보에게 본인이 부탁했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과거 여러 번 본인이 대선을 해봤지만 후보는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연기만 하라는 건 사실상 아바타가 아니냐라고 묻자 윤 후보가 그간 말실수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총회장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하는 이 부분만 딱 그 소위 짤방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네, 지금 돌아다니고 그랬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직접 코멘트를 듣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저도요. 생각을 어려운데요. 못했습니다. 이게 네. 그 말이 주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상 대선 후보를 향해서 일종의 연기자 노릇, 그러니까 일종의 허수아비 네. 노릇을 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운 발언이라서 이게 정말로 이런 요청을 했으며 그걸 후보가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걸 모든 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발언을 선대위원장이 해도 되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을 거치면서 국정농단 트라우마가 있는 유권자들이거든요. 소위 그렇죠. 최순실의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촛불까지 들었던 유권자들인데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사실상 통나무 임금님을 뽑는 대로 투표를 해달라. 이런 광고를 공개적으로 하는 셈이라서 과연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일침을 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대본을 써주고 그대로 연기를 하라고 해도 뭘 외워야 연기를 하죠. 배우가 대본 들고 읽을 겁니까? 라고 이제 일침을 놨는데 아니 대선 후보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한다는 걸 어떻게 유권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선대위 사퇴,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후보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다음에 연기 좀 해달라. 이를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사실상 당무 우선권에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로 뽑힌 후보에 대한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후보를 모욕했을 때 후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후보가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라서 네. 이건 사실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후보가 메시지를 낼 때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영호 전 의장도 어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인사하는 쓴 법부터 네.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지만 사실 김영호 의장이 쓴 그 말대로 하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남지 않게 됩니다. AI 윤석열만 남아요. 존재를 다 바꿔야 되는 거라서 사실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요청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내부에서 소위 이제 고문급의 중진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에 불을 붙인 거다라고 읽힐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거는 후보를 그냥 통나무 임금님 만들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요. 아니 지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배우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할 거면 연기를 더 잘하는 그냥 배우를 뽑으면 되지 않나요? 네.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정치인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배우한테 대통령 시킬 거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배우를 시키죠. 굳이 그러려면. 왕 전문 배우 최수종 씨라든지.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뭐 영어도 더 능숙한 뭐 이정재 씨라든지 이런 안기렵고요. 배우들 훨씬 많은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대단한 배우들이고 중요한 배우들이지만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할 발언과 비공개로 해야 될 발언, 윤석열 후보도 그랬어요. 이걸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노골적으로 후보를 무시하고 후보를 통나무 임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후보에 대한 직접적 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 구상이라는 거는 이제부터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특별히 뭔가를 크게 벌리지 않고 그냥 맞춰놓은 구상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2달 전이었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봤을 때는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고 있는 팀이 침대 축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구상은 작동이 안 되는 구상인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과연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를 거치면서 어떤 추가 파장을 몰고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돌이 내부적으로 굉장한 네. 수준의 파열음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건 쿠데타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세력이 다 같이 살기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선대위 해체까지 갔습니다. 메머드는 퇴역하고요. 이제 개썰매가 올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말이 올지 이건 좀 보겠습니다. 자, 신지혜 새시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졌죠. 사퇴 입장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네요. 네, 그 본인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이어 나갔는데 당내 사퇴를 종용하는 세력과 이준석 대표의 계속된 조롱을 이기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라면서 그동안 무얼 하셨느냐, 최고위원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상남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느냐, 당원과 국민이 뽑은 윤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네. 신지혜 씨 사태는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보기엔 비극이고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희극입니다. 자,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여론조사 10일전 전패. 네. 그 새해 들어서 나온 여론조사가 모두 윤 후보가 패배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오차 범위 밖에서 패배했고요. 특히 지상파의 3사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진 게 굉장히 좀 뼈아팠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5개는 오차범위 안에서 패배를 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준석 대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고 김종인 대표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문을 열고 선대위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김종인 후보가 문을 굉장히 크게 열었습니다. 김종인 총괄이 네. 다
다 이제 해체를 시켰는데 그 사실 이 구상이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신장기업에 출연해서 했었던 네. 매머들을 퇴역시키고 개썰매를 가지고 오는 게 낫다라고 했던 구상에 굉장히 가까운 모양새입니다. 가까운 모양새예요. 근데 그게 개썰매를 실제로 갖고 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네.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새해 첫날 강원도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 신상이 오늘 밝혀졌네요. 네, 국방부는 관계기관들과 합동조사한 결과 월북자는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30대 남성 A씨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북 당일 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의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국방부는 A씨의 직업 등 신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다만 탈북한 후 국내에서 청소용역원으로 일했고 12월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활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고요. A씨가 사실상 남북을 1년 사이로 오가는 동안 군 당국이 제대로 이를 막지 못했고 또 월북을 하기까지 경찰이 탈북민 신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인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네. 셈이라서 정말 황당한 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22사단 자체가 이 작전 반경 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의 이제 100km를 네, 워낙 넓어요. 예. 워낙 넓은 반경을 갖고 있어서 항상 좀 경계 근무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단장들의 무덤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던 곳이긴 한데 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 열상 장비라든지 혹은 뭐 CCTV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포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계가 놓친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놓친 거기 때문에 군 기강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탓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원 횡령. 이 정도 되면은 주식 그 거래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됐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따르면요. 자금 관리를 하던 직원 이모 씨가 1,880억 원을 횡령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오스템 임플란트 자기 자본 약 2,047억 원에 무려 91.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의 횡령 규모인 셈인데요. 사측은 12월 31일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번 사건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오늘 오전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자기 자본 91.8%를 횡령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더라고요. 회사가 그 자기 이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횡령한 1,880억 원 횡령했다는 분은 지난해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주식 1,430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사들였다가 다시 되판 그 사람이네요. 네, 1,43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요. 한 달 만에 그 대부분인 한 90% 이상을 처분을 했습니다. 매수했을 때보다 7%가량 낮은 가격으로도 매도를 해서 사실상 손절을 한 것인데요. 이 씨는 이 주식 처분으로 현금 1,112억 원을 되찾았고 아직 동진 세미캠 지분의 1.0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횡령한 돈 연결을 해보자면 횡령한 돈으로 단타 매매를 한 건데 네. 정말 간도 크고 이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도 심지어 상장 회사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모로 납득이 안 가는 정말 기이한 사건입니다. 이게. 네, 상장 회사들도 자금 관리 잘 안 되는 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사건을 하나 이렇게 제가 관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한 64억 원 정도. 근데 그거는 한 15년에 걸쳐서 횡령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단타로 1,880억 원, 뭐 1,430억 원 개인이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개미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자,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 연장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본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또다시 6개월이 지난 분들은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돼서 적용시설 입장이 제한됐습니다. 단 3차 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부터 다시 백신 패스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방역당국은 오늘 기준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중에 92.2%가 3차 접종을 이미 완료했고 또는 예약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기업
신년 특집 인터뷰입니다. 2022년 한반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같이 단골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예.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바로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귀추를 연말 연초에 했던 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연속돼 있긴 합니다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토론을 했고 토론의 형식도 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토론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육성신년사가 나올 거냐 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육성신년사는 안 나오고 굉장히 그 뭐 농업 생산에 주력한다 이 정도 얘기 말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말 연초 상황. 예, 우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다는 예, 얘기는 길게 했죠. 그만큼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네. 2022년을 맞이하는 저 중간 시점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우선 첫째 작년 한 해 동안은 솔직한 얘기로 뭐 자연재해는 없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랬죠.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일종의 뭐 슬로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의 이념화되어 있는 자력갱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을 했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로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그런 대로 적절하게 뭐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내년 22년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다 보니까 미리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아져. 특히 농업 문제. 네.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우리식 사유지 농촌 발전에 대하여라는 의정으로 하루를 꼬박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분과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랬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난 그걸 보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농업 그 부문에서의 이 생산 증대 결국 식량 정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생산 증대와 동시에 농촌의 비탄감. 생활 환경 예. 이것을 향상시켜주는 물론 비탄감은 그 앞에 그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하는 거고 네.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50년 전에 했던 남쪽이 50년 전에 했던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새마을 운동. 예, 식량 증산하고 농촌 환경 개선이었었거든요. 예, 마을길도 딱 그렇죠. 닦고. 예. 아니 나는 그걸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이제 농촌에다 시멘트를 왕창 보내자는 거예요. 예전에 딱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지붕 개량. 예, 슬라브 지붕으로 지붕 그렇지. 개량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증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네. 이것을 저쪽 기분 나쁘지 않게 경험을 전수한다 그럴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기분 나쁘지 않게가 중요해서.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13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게 4월 달이었나 5월 달이었나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데 갔어요. 예, 드레스덴 갔습니다. 가서 드레스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농촌이 피폐화됐습니다. 네.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새마을 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부활시켰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북한의 살림은 황폐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살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전수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장이 북한의 행정기관은 없고 우리가 와서 바로 직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럼 기분 거절했죠. 나쁘죠. 그러니까 예.
2013년 박근혜 정부 초에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의 그 화법이 네네. 북한을 기분 나쁘게 했던 그랬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는 어렵고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런 우리의 과거의 농촌 부흥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새로운 이 물꼬를 트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고 특히 농촌에다가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또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대남 대미 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사다변 이거 한 줄 말고는 딴 얘기가 없어요.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다고 하는데. 글쎄 아마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직접 그 분과 회의를 주재를 하고 네. 그건 아마 대남 쪽일 겁니다. 네. 리성권 외무상이 거기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외 관계를 총괄적으로 분과를 지도했다고 하는 건 알려졌는데 네.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네. 내년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올해 2022년 벌써 그렇네요. 예, 금년에. 이게 참 세월 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작년 얘기를 바라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남쪽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예단할 수가 없죠. 예단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지금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을 압박하는 것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미국 간의 접촉과 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이 갑자기 북한한테 미소 작전을 펼 가능성은 없고 그렇죠. 그러나 남쪽 정부가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남쪽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국 간에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네. 어쩌면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관은 가지고 있대. 네. 보관은 가지고 있대. 이걸 밖으로 누설하면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네. 네. 그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냥 이 흉중에 소위 전략과 전술을 감추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그야말로 비단 주머니를 꺼내려고 준비해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그렇죠. 예.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다사다변이란 말만 딱 해놓고는 시나리오는 2개를 준비해 놨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작년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네네. 미국이 강하게 나면 북한도 강하게 나가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하게 나오면 우리도 선하게 나갈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것은 금년에도 그 방침은 견지할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드럽게 나갈 수도 있고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을 위협하고 또 유엔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하면은 거칠게 반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쉽게 얘기해서 북쪽 입장에서는 네. 남쪽과 미국 하기 나름이다. 남쪽과 미국 하기 나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지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비단 주머니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남쪽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이 4월달, 5월달 전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떠나기 전에 임기를 마치고 이제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뭔가 종전선언 관련돼서 한 단계 좀 디딤돌을 크게 놓고 다음 정부한테는 물려주고 싶을 텐데 네네. 미국이지 현실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네. 정용 외교부 장관은 지금 한미 간의 종전선언 관련해서 문안 합의됐다. 문안이 완전히 합의됐다 그러는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문안에 대해서 북한이 뭐야 이거 뭐 안고 없는 찐빵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논의가 하나만 없죠. 하죠. 지금 북한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랬죠. 하나는 적대 정책을 포기하라. 철폐하라. 예. 적대 정책이라 하면 첫째는 군사훈련, 네네. 군사적인 대북 압박. 네. 또 하나는 인권 문제 등을 그 이유로 해서 북한을 그 압박하고 그 모욕 주는 거. 네. 그거 이제 그런 적대 정책이고 그거 네. 처리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중 기준을 이중 기준. 예. 철폐하라. 이중 기준은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북한이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도발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이 억제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건 피장파장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입장 바꿔.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면 그들은 도발이라고 그러고 네네. 자기들은 자유력을 키운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만나면 얼마든지 그것은 뭐 그건 서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건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네. 북한이 바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뭐 이건 순전히 짐작입니다. 네. 남북 간에 어차피 하트라인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 간에 합의된 문건을 일단 북쪽에다 던져놨으라고 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시점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네.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것도 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반응이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예. 흥미로운 제안이단가? 뭐 요 정도 한마디 그거는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가 벌써 그건 없습니다. 작년 그 9월 25일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후에는 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들이 요구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그 진전된 입장이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거고 네. 한미 간에 합의한 문건을 아마 지금 북쪽에 그 넘겼으리라고 보는데 네. 안 넘겼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넘겼다고 그렇죠. 보는데 북쪽이 호락호락하게 좀 그 나오지 않는 것도 네. 뭔가 좀 더 버텨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두 가지 전제 조건 그거에 대한 한미 측의 양보를 좀 끌어내려고 그러는 네. 일종의 그 협상 전술 차원의 좀 뜸들이기 아닌가 그런 것도 지금 새로운 정부 남쪽의 정부가 누가 정권을 그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네. 한 라인이 어쨌든 가동되고 있을 거다 남북 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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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있을 거다가 아니라 있어요. 있어요. 추측이 아니라 네. 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답니다. 단골 손님 여러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통신선도 없고 뭐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남북 간의 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 네네.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하는 거는 네. 좀 다르죠. 예. 수면 아래에서는 꾸준히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도 이제 접점이 생기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렇겠죠. 겁니다.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접점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위해서 국경 봉쇄를 올해도 지속하겠다. 뭐 월경하면은 사살한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코로나19 그 봉쇄 조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경제도 어렵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면 남북이 사실 국방력을 양쪽이 거의 무슨 뭐 에스컬레이션 되듯이 이쪽에서 실험하면 우리도 이쪽에서도 실험하고 뭐 무기도 새로 들여오고 막 이랬어요.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들 많이 보는데 이건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남북 아니 양쪽 정세 다.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아마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많이 사들여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년도 그 방위비 예산도 국방 예산도 상당히 좀 증액을 했습니다. 네. 액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남쪽이 저렇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예, 부자죠. 부자 나라인데 세계 10번째 이제 부자 나라니까 네. 10번째 부자 나라고 군사력으로 6번째 군사 대국이에요 지금.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 이렇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군사대국이 북한이 한 28위 정도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경제는 굉장히 취약한데 네. 그 군사력 면에서 남한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감당할 수 없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군사력은 강화하지만 아마도 인민 경제라고 그러죠. 이 소위 이런 말하면 국민 경제에 주는 압박 때문에 22년에는 아마도 남북 간의 군비 통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증강할 만큼 군비 증강을 많이 이제 못 따라가겠다 이거야. 못 따라가겠다. 북쪽이 그렇죠. 예. 과거에 미소관에도 네네. 미소관에도 우주 경쟁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거 따라가 미소관의 우주 경쟁까지 하면서 막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그 와중에 인민 경제가 주저앉아 버린 게 소련입니다. 네. 나중에 결국 소련이 손들지 않았어요. 네. 이제 89년 말에 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핵 분축을 쭉 했죠. 스타트. 예.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란 걸 예, 이제 예. 그쪽에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이제 동률로 감축해 나갔었는데 네. 그건 이제 군비 감축이고 네. 감축 이전에는 사실 통제란 게 있습니다. 일단 정지. 예, 암스 컨트롤, 예. 그다음에 암스 리덕션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이제 이 군비 경쟁의 임계선 상에서 남북 간에 이게 암스 컨트롤, 군비 통제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곧 임박할 거고 네. 우리가 그걸 잘 예의 관측해 가면서 잘 읽어가지고 네네. 읽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남북 간의 군비 통제 협상으로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건너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비 통제는 미국이 안 돌아도 됩니다. 네. 예. 남북 간의 소위 이 경제 협력, 네. 말하자면 농촌 부흥을 돕는 그 경제 협력을 하면 그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동시에 군비 통제 협상을 유도해 가지고 네.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가 서로 동시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도록 그렇게 되면 평화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벌브되는 게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엔 대북 제재를 이렇게 거치지 않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군비 통제, 그다음에 그런 농촌, 그다음에 사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사실은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를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아닌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에 그걸 했어야 일을 된다. 일을 네. 벌렸었어야 돼요. 기회를 놓쳤죠. 네, 그래서 네, 4.27 판문점 선언 때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듬해 그걸 이행을 못했어요. 네네.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놈의 워킹그룹.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건 물 건너가는 거고 진보 정권이 다시 재창출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가동이 될 테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냥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명령이었고 군비 통제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농촌 지원하고 군비 통제 협상, 암스 컨트롤부터 군비 통제 협상은요. 북한이 아마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일 겁니다. 불감청 고소원 듣고 싶어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계속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은 네. 그 인민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네. 농촌 부흥도 그렇고 네. 다른 소비재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연계시켜서 군비 통제 쪽으로 북한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농촌 부흥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증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평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을 자기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일부 윤석열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9.19 군사 합의도
폐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군비 통제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 종전선언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종전선언 반대한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예. 뭐 파기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는 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코리아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코리아 리스크.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는 코리아 거죠? 디스카운트로 가죠. 예. 그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뭐 이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소위 보수 쪽의 비판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한쪽은 종전선언 되면 미군 철수까지 간다.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다라고 하는 비판. 한쪽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대선 앞두고 니네들 쇼잉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쇼다 이거는. 그 쇼까지는 아니고 예. 뭐 쇼를 뭐 떠나는 대통령이 뭐로 쇼를 합니까? 네. 떠나는 대통령이야 쇼가 아니라 업적을 하나 남기고 떠나려고 싶은 그런 거지. 네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미군 철수를 하라는 얘기를 북한이 할 거다 하는 식으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나도 네, 알아요. 네, 그러나 미군 철수의 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했던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맞아요, 이미 맞아요.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네. 92년에 이미 1월 달에 미국한테 전했고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네. 또 2000년 10월 25일 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네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건 냉전이 끝난 뒤에 그 남쪽에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네. 미군이 남쪽에 있음으로 해서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 정세가 오히려 안정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수교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통일 후에도 미군은 뭐 그 필요하다면은 조선반도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상의 첫째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수교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네. 세 번째가 한 번 더 비핵화인데 네 번째는 뭐 유해 송환 문제가 있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수교를 해달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해달라 하는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계획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그 김정은보다 본인이 먼저 기자회견하면서 종전선언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미국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그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미군 철수, 종전선언 한다고 미군 철수 되는 얘기 아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남쪽에서 어떻게 남측 정부가 새로운 정부든 뭐 새로운 정부가 어느 쪽이 되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뭐 바텀업 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한번 뭘 하면 쉽게 그 트럼프처럼 뭐 뒤집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중국 관계에 너무 집중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지금 저 뒤로 좀 물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남측 정부가 그럼 미국 어떻게 땡겨와야 됩니까? 미국을 땡길 수는 없을 거예요. 땡길 수는 없다. 땡길 수는 없고 네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지금 자기 동맹국들을 전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지금 그 불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아직 오커스부터 우리한테는 뭐. 그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로서는 중국, 미국의 대중국 압박 그 포위 전략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것이 네. 한중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네. 일본은 사실 일중 경제 협력은 조금 거기서 타격이 와도 일본 경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우리한테 조금 불편한 그 이 입장으로 돌아서면은
파도 타격을 입고 G10에서 지금 G11, G12로 막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경협력 때문에도 앞으로 차기 정부는 네. 도리 없이 미국과 척을 질 수는 없는 거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뭐 등거리 외교라고 그럴까 그때 사안별로 실용적으로 이런 문제는 미국과 같이 같은 입장에 서고 또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한미 동맹이 굳건했을 때 중국과 더 사이가 좋았다. 한국이. 한국 젊은이들, 중국 젊은이들 서로 너무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우선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예. 오히려 지금 그 차기 정부가 택해야 될 소위 대외 정책이랄까 외교에 있어서의 그 기본 지침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서 찾는 게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 전이에요. 네. 2008년쯤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미중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기 전입니다. 네네. 2010년에 중국이 G2가 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랬죠.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치 도랑 속에 든 소가 유유히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오른쪽 두 개 풀도 뜯어먹고 왼쪽 두 개 풀도 뜯어먹는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야. 미국과도 가까이 하고 네. 중국과도 가까이 하면서 그게 사안별로 얘기해요. 네네네. 오른쪽 두 개 풀을 뜯어먹을 때 동시에 뜯어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왼쪽 두 개 풀을. 예. 그러니까 이쪽 뜯어먹고 그다음에 왼쪽 풀도 뜯어먹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사안별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식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념적으로 그냥 미국의 편향적인 외교를 하면은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이 옵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도랑 속에 소. 도랑 속을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양쪽 풀을 다 뜯어 먹어야 된다. 도랑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는 뭐 적당하게 뭐 키가 커서 얼마든지 풀을 뜯어 먹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컸어요. 왜냐하면 12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고 네. 그다음에 뭐 K자가 한국을 K-팝이니 뭐 K 문화가 이게 세계를 이게 참 진동시킬 정도로 나라가 컸는데 네. 아직도 대미 편향 외교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8월 OECD가 더 롱 게임이라는 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 잠재 성장률을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1.9%, 2030년에서 2060년까지는 0.8%로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중앙일보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1인당 GDP 잠재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한탄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예측한 2060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4위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44,778달러를 기록하여 일본,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게 됩니다. 2060년에는 캐나다마저 제치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66,466달러로 세계 4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 국뽕에 취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하기에 한반도의 운명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큰형님 미국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주 52시간 폐지하고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더 노력해야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이도 낳아 길러야지. 라는 식의 해답 찾기는 철진한 노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조건에 걸맞는 문제 설정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툭하면 쏟아내는 나라 망하기를 기도하는 듯한 자기 비하적 언론 기사들과 철진한 색깔론,
라떼는 말이야 시기의 노력 담론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 공정과 정의, 기후위기와 미래세대, 양극화와 고령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용기가 빛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통합, 포용, 그리고 미래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신년사에 담긴 의미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저 박수현입니다. 네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반가운 새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 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고요. 그러셨죠. 예. 또 현재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이거든요. 네. 첫 대변인 할 때인 2017년, 2018년 초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아주 고조되었던 때라 그렇죠. 예, 전쟁이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북핵 위기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네. 이제는 코로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해온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7위, 세계 7대 수출 강국 6천억 불 돌파한 7번째 나라, 네. 6대 군사 강국, 7대 우주 강국, 그리고 유엔 기구인 운크타트가 인정한 최초의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이 된 국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네. 바로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은 종료할 때가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 설득,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이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네.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우리 청년들이 달려갈 우주 고속도로를 놓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기억에 남는 일로 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총론에서 보니까 성과로 총론적으로 보시는 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평화, 그다음에 K방역,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성과를 꼽아 주셨는데 근데 야당에서는 동문서답이고 좋은 말 대잔치다라고 아주 박한 평가를 하셨어요. 이런 야당의 네. 박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평가는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네. 야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당의 가슴 속에서도 진심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평가가 박하다면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과 함께 해온 이 과정이 네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그러나 저희도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국민과 함께 이런 성과마저도 폄훼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선에서 또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께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과로 꼽아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가 K방역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피해 업종에 대해서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을 신년사에서 언급을 하셨던데 추경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네. 예, 우선 그 손실보상은 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올해 2022년 예산에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가지고 일단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계속 예를 들어서 이런 방역의 상황이 강화되고 또 오래 이어진다면 기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다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방역 상황과 연관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때 국회에서 이제 그런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경이 필요하겠다라고 논의를 하시고 하시는 네네. 것은 뭐 그 방역 상황에 연동되어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열려 있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우선이다라는 말씀 예. 주신 거로 이해하고요. 자, 최근 이제 부동산 부분이 항상 가장 안타깝고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누차 하셨는데 지금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 안정세, 하락세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이게 너무 폭락을 해서 경제에 또 큰 파장을 주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도 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 안정세가 말하자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지 주택가격 하락세와 관련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정부는 참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저희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또 사과도 하셨고 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적을 받았던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려온 것이 사실이고 네. 그것이 다음 정부에서의 205만 호에 가까운 그런 공급 기반의 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도 다음 정부에 또 물려줄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경제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집값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조짐,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뭐 이러한 환경 조짐 변화가 조짐이 보이고 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우선은 하향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그렇게 영끌까지 해서 집을 마련했던 네.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가 집값이 하락해야 이 부분도 보호가 되는 것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정부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정부는 고민을 하는 것이 의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떠한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향 안정이 되도록 저희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하향세는 분명하니 여러 조건상 이것이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폭락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잘 모니터링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라고 성과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근데 네. 최근에 공수처가 네. 무슨 여러 군데 사방에 온산이 범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수처에 대해서 이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진전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공수처일 텐데 이 네. 공수처 흔들기 내지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좀 미완의 과제, 좀 과제로 남겨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촛불 광장의 외침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개혁 과제를 요구받고 네. 숙명적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네네. 개혁의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아직 하지 못한 개혁 과제는 개혁 과제대로 다음 정부로 넘기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대로 시작했던 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안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네. 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프로축구팀을 창단을 했는데 네. 창단 첫 해에 우승컵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네. 뭐
공격수가 부족하면 거기도 보완하고 수비수가 부족하면 그것도 보완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명팀이 되어서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예, 공수처가 현재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합의로 또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안착시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그런 못다한 과제는 다음 정부 넘긴다 하더라도 네. 시작한 그 개혁에 대해서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또 남은 기간의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한 그 목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즉 종전선언을 아무래도 염두에 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며칠 전에는 또 CNN에서 한미 간에 문과 합의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종전선언 등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여러 차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징검다리론입니다. 우리 앞에 건너야 할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강을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징검다리를 놓는데 이제 통신선의 복원, 복원됐죠. 통신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겨우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걸음 욕심내서 팍 뛰어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욕심을 문재인 정부는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제시한 로드맵이 아닙니다. 네네. 언론이 환경을 보니 그때쯤 하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언론이 해석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러나 가장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정이었지 저희가 그걸 목표로 추진해 온 적은 없습니다. 네네. 더구나 우리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해보겠다는 목표도 세워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징검다리를 통신연락선의 복원의 하나가 너였기 때문에 통일부가 제안했던 지금 코로나 시대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이미 그때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북한과 잘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적어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음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고 현재 스탠스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국민께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 이 3년 동안 함께 해온 이 코로나 극복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민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국민의 덕이고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완전한 국민의 삶의 회복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 이것 역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의료진의 덕분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일 것이고 다만 병상의 확보로 위중증 환자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어떤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문제를 압도적인 병상 확보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정부도 네.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하자.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자. 이 자부심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께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올 한 해를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잘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국가로 확실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오늘 신년사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발 뉴스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고 누가 도대체 사퇴하고 누가 남았는지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치평론가를 한 번도 안 불렀었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는 평론가세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뭐 절반쯤은 또 당사자. 예, FM 코리아 보니까 X형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제가 뭐 6월 19일 날 엑스파일 터뜨려가지고 저를 그냥 예명으로 X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예. 이것 좀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예. 누가 도대체 사퇴하고 누가 남은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남았죠. 예, 이준석 대표 및 최고위원들하고 권성동 사무총장 빼고는 다 사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에서는 지금 사퇴한 거죠. 무슨 총괄 지원실장인가? 총괄, 예, 지원본부장. 지원본부장인데 그거는 네. 사퇴하고 사무총장직은 내가 왜 그만둬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도, 김기현 등 다른 당직자들은 다 사퇴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러한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네, 누군가 지도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그 두 분은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 사무총장께서는 내가 그 지원본부장 그만두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니신가요? 제일 핵심이시죠 사실. 네,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어제 일요일 날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예, 얘기를 네. 나눴는데 네. 서로 합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 근데 확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를 하신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어지고 네, 오늘 아침에 종합 상황 회의가 있잖아요. 아침 7시부터. 네, 네, 거기서 위원장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야,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거 뭔 소리냐 음. 하면서 회의장 박차고 나가고 아, 박차고 나갔어요.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이 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두 분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네, 논의를 하고 9시에 선대위 회의 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윤석열 후보가 좀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그때 그 어디야 그렇죠. 저희 코스닥인가? 우리 주식거래소, 네. 주식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연설하는 중에 네. 아래에 뭐 그 선거 일정 잠정 중단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결정을 이제 내렸고 네. 그래서 초반까지는 오후까지는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중지한 거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아닌데.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죠. 못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9시에 확 발표를 해버린 거고 그 전에 권성동 본부장이랑도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렇죠. 권 본부장이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만나서 얘기한 거는 대략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다른 거는 그냥 건들지 마시고 일정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 요것을 좀 총괄하셔가지고 선대위를 이끌어달라. 네. 요 정도 차원이었는데 네. 이제 1일 날, 2일 날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11전 전패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선대위 전면 개편으로 방향을 잡고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자 반드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반드시 후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의 내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선대위 개편을 하겠다. 전면 개편을 한다면서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나. 연기 좀 해달라고 윤 후보에게 부탁했다. 이거는 후보를 후보로 인정하는 태도인가?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열흘 전에 네. 김종인 위원장 만나가지고 좀 네네. 그립을 좀 강하게 잡으셔가지고 선대위를 총괄해 주십시오. 네. 라고 이렇게 신임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대위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음. 총괄 선대위원장이 총괄하게 돼 있어요. 네. 결정하게 돼 있어요. 후보도 이제 못 건드려요.
네. 일단은 네.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나름대로의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음. 연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우면은 네. 선대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은 메시지, 정책, 일정 이런 것들을 후보가 따라야지 후보가 아이 싫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안 할래.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뒷받침 잘할 테니까 좀 따라달라.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너 꼭두각시 해.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꾸만 읽히세요? 읽히는데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입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소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또 네. 소위 윤핵관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네.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신주류가 형성되려고 했는데 네. 과거의 구주류들이 윤 후보를 둘러싸고 이렇게 구주류가 다시 당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다시 이준석, 김종인 쪽에서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럼 이게 쉽게 빨리 정리가 될까요? 굉장히 큰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 텐데 네. 이것이 선대위가 해체 차원으로 수준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김동인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선대위를 다시 꾸릴 것이냐라는 네. 갈림길에 쓴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자 선대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라고 네. 공을 던졌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나는 선대위 전면 개편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나 그러면은 안 해. 이렇게 되죠. 선대위에서 나의 역할이 없어. 나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참 난감합니다.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종인 위원장이 맨 처음에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이 김종인 위원장도 네. 사퇴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퇴하셨다면서요?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누가 그래? 라고 하더니 조금 아까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착오로 잘못 전달됐다. 죄송하다라고 다시 이제 성명서가 나갔어요. 이런 거 보면 소통착오 맞습니까? 이렇게 소통착오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도매금에 그냥 쭉.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느낌을 그냥 선대위 대변인인 이양수 네.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건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런 것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음. 이렇게 소통 잘못으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국민께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소위 윤핵관 중심의 거대 선대위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도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퇴하고 막 이랬으니까 다 사퇴하는데 우리만 사퇴할 수 없다. 네. 김종인, 이준석 같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뭐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기류들이 지금 반영된 이야기들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까지 사퇴해라라는 분위기는 제가 캐치하지 못했는데 네. 일괄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당직자들이 사퇴를 하면서 네. 했던 의원들끼리 나눈 얘기는 이준석 대표 당신도 책임 있다. 네. 당신도 사퇴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많고 네. 그러한 의도화에서 많은 분들이 당직을 일괄 사퇴한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한다면 사무총장하고 최고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당 대표 사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최고위원하고 사무총장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대표만 사퇴해라. 대표 사퇴할 수 없죠. 근데 구조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아마 지금 7명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사퇴했잖아요. 저 김기현 원내대표 사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쪽 사람이라고 하는 조수진, 김재원 네. 이 두 분이 사퇴하더라도 네. 7명 중에 3명만 사퇴한 거니까 음. 지도부가 어떤 의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압박용인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야당이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실제로는 그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쭉 보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30점이 안 돼요. 네, 3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보니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보면 네. 국정운영 능력 이재명이 50%, 네. 근데 윤석열은 충분하다가 27.4%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50.3%인데 부족하다가 69.8%. 이재명 후보는 부족하다가 47.5%. 즉 절대 열세를 국정운영 능력 면에서 절대 열세를 근데 보이고 있는데 국정 운영 능력만 절대 열세일까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도 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하고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고 네. 선대위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관리하는 태도. 모습을 보니까 토론의 회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과연 지도자 깜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문제는 국민들이 평가는 선대위를 보고 평가하고 선대위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후보를 보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맞지 않나요?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게 과연 네네. 선대위가 뭐를 잘못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아니 선대위보다 윤석열 후보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네네. 후보였지 네. 선대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사퇴를 하고 이러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결정해야죠. 네. 김종인 위원장님 이거 알아서 해주시고요. 공동선대위원장 누구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력과 세력 간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순히 이게 이제 뭐 후보와 뭐 선대위 또는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와의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보를 둘러싼 네. 국민의힘의 구세력, 네. 이준석 대표를 또 둘러싼 뭐 신주류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나? 신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세력일 수 있는데. 근데 앵커님 그게 네네, 두 어떤가요? 세력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저는 아닙니까? 선거 네. 전략의 이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냥 윤석열 후보를 둘러쌌던 분들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네. 그냥 선대위 잡음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선대위에 집어넣어서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면 네.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네. 다른 부분들 세대 포용론이라든지 세대 네. 통합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고립시켜야 돼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러한 이견 차이지 세력 다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 정도인가요? 한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이 정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다른 보셔도 식당으로 되겠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네. 결국에는 후보에 대한 믿음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가 자꾸 실수하니까 네네. 지지층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지금 후보를 자랑스럽게 국민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깜입니다. 네. 뽑아주세요. 라고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자꾸 개인적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음.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요. 네. 그거는 후보에게 안 좋습니다. 자, 우리 장 소장님은 네. 뭐 후보가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박한 평가, 좋지 않은 평가, 그것도 다 후보로부터 기인한 그런 후보 평가를 탓이죠. 받고 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시는 정권 분이잖아요. 교체는 해야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후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후보 교체. 들고 예. 후보 교체는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네.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근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랑 야권 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상태로는 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일화 된다고 했을 때 윤 후보로 단일화 된다라는 보장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어떤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여론조사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랑 네.
이 일반 전체 국민들이랑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또. 근데 예? 단일화를 하려면은요 네.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지지층만 한정한다든지 당원 좀 한 50% 넣는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 단일화했던 것처럼 예, 조건 없이 다 여론조사 일반 국민 했죠. 여론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재로선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든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근데 예상컨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개연성은 아니 개연성이 아니라 예.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로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해야 된다. 예, 해야 정권 교체하죠. 예, 예.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일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관련 정보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년 이민년 흑호랑이의 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는 12년 전에는 백호랑이의 해라고 그러서 이번에는 흑호랑이의 해입니다. 올 한 해도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알아야 할 과학상식 꾹꾹 담아서 배달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일 2일 연휴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12월 30날 그 부스터 샷을 맞고 네,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네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숙제들 좀 하면서 밀린 숙제 OTT. 네, OTT를 좀 보기도 했었고 뭐 밀린 원고도 좀 쓰고 네네. 우리 탄압받는 언론 TV에서 걱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예산이 전년 대비 55억 삭감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그래요?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55억 삭감된 12월 31일 날 밤 12시가 다 돼서 결정이 됐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55억 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TV에서 꼭 잘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하던 거 올해 이번 방송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원전 정책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요거는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점검하고 가자. 우리 또 이종필 박사님께서 우리 이 대통령을 위한 과학 처음 할 때 딴 건 몰라도 된다. 하지만 이거만큼은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될 사람들 원자력의 위력, 원자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대선 후보들의 원전 공약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주시죠. 크게 개요. 네, 뭐 지금 이제 공약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감원전이라는 거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폐기.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이제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핵발전소를 이제 싫어하는 쪽부터 말하자면 심상정 후보가 가장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조금 이렇게 후퇴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반대 쪽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탈원전 완전 폐기하자.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하나씩 챙겨볼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제일 가운데 있다는 이재명 후보. 네, 지금 어쨌든 여당 후보고 하니까. 감원전, 탈원전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게 말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도 이제 계속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내지는 탈원전 폐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후보가 했던 말을 보면 이제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전 줄이는 거다. 그래서 만든 건 다 만들고 운영한 건 다 운영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 쓸 때까지 쓰고 그 사이 수십 년 여유가 생길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 이제 요게 이제 워딩이에요. 속도가 좀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신규 계획한 원전 중에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중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있고 천지 1, 2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설계 용역이 중단이 됐고 최종 건설허가 이제 미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천지 1, 2호 같은 경우 영덕에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지 매입이 중단됐고 최종 네. 건설허가도 이제 미승인 상태고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신한울 3, 4호기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새로 더 짓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건설하고도 미승인 나고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애매한 입장. 그러니까 뭐 주권자들이 동의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올해 그 2월달 그 작년 2월달인가 이때도 그 허가 신청하는 기간을 좀 연장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신한울 3, 4호기 그 아주 좀 좁게 보자면 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유보적인 입장이 돼 이재명 유보적인 후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거 당장 공사 재개하자. 건설 재개. 네, 여기 이제 뭐 들어간 돈이 이제 뭐 주기기 뭐 제조한다고 이미 뭐 몇천억 들어가 있고 뭐 매몰 비용도 몇천억이고 다음에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냥 돈 버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네, 매몰 비용이 크다. 네, 그다음 심상정 후보는 뭐 당연히 이제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탈원전하고 봤을 때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제 네. 그 신한울 그 3, 4호기에 4호기. 대한 그게 좀 이제 백지화됐던 것에 대해서 좀 입장이 조금 애매해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에 받아서 말 바꾸기 했다. 후퇴한 거 아니냐, 말 바꾸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애매한 회색지대로 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에 관해서는. 네, 전략 좀 모성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아직 뭐 완전히 입장이 안 정해졌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탈원전 사실 작년 보면은 그냥 그 기승전 탈원전이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무슨 네. 문제만 생기면. 근데 네. 사실 탈원전이 원래 계획했던 게 이게 60년짜리 계획입니다. 이게. 예, 원래 그랬어요. 예, 60년짜리 계획이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올해까지요. 올해 지금 그 전년까지는 우리가 돌리는 원전이 24기였는데 네. 올해 28기로 늘어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탈원전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했던 얘기는 사실 다 근거가 없어요. 거의 다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네. 올해 오히려 28기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31년이 되면 이제 18기 줄어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안 짓고 연한이 지난 것은 이제 더 연장 안 하고 폐기 수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기본 로드맵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네. 신한울 3, 4호기인 공사 바로 재개하고 네. 원전 수출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고 네.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원전 발전 비중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9%고 29%네. 점점점 더 내려가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30% 이상으로 늘리려면 네. 원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 지어야죠. 여러 개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그래서 네. 이걸로 이제 어디다가 더 짓는다고? 지금 어디 지을 데 있나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뭐 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력 자립도가 4%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력 자립도라는 것은 서울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네. 서울 시민들이 쓰는 비율.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는 거는 타 지역에서 오는 걸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면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은 한강 주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 못 짓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예를 들어서 뭐 세종으로 내려보내 거기다 지으면 짓자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가 아니면 뭐 팔당 같은 데다가 짓자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원전이 안전하고 뭐 이게 이제 뭐 국가 발전에 중요하고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면은 그 정도의 책임지는 어떤 공약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전 비중이 한 30% 넘어가게 되면 훌쩍 넘어가게 되면 네. 나중에 후손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위험하고 뭐 핵 폐기물 이거 문제도 어떻고 그래서 이걸 되돌리려고 할 때 그 비용이 또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즘 한참 그 원전의 새로운 원전 시대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MR이라고 하죠. SMR이라고 네.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대용량 원전의 한 30% 내지 40% 용량이 되는 거, 뭐 전체 크기는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온갖 설비들을 이제 한 용기에 다 담아가지고 소형화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 빌 게이츠가 주목했다 그러고, 그래서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회사도 세웠네요. 2006년에 테라파워. 뭐 테라파워 이런 회사도 세웠고,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서 쓰는 그 이제 그 반응로가 이제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기술적으로 이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소듐이 이제 나트륨이죠. 요새 소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되게 좀 폭발성이 있는 거고 좀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고속로로 이렇게 지금 막 그 중성자로 핵분열을 시키는데 그 중성자가 굉장히 고속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쓰겠다는 건데 네. 이것이 글쎄요. 이거 이제 상업적으로 지금 사실 운영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그 핵물질을 사용을 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네. 여전히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사실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크게 지어야 사실은 비용이 그렇죠. 줄어들고 그렇죠. 관리가 좋아지는 건데 그걸 잘게 쪼갰을 때 과연 경제성이 그만큼 담보가 되겠느냐라는 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석탄 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그 위험의 외주화처럼 위험을 지방화하고 있거든요. 그 잘게 쪼개서 이렇게 지방에다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원자력 발전소, 네네네. 석탄 발전소 해놓고 저 강원도 저 뭐 강릉 삼척 이런데 석탄 발전소 해놓고 그거를 서울까지 고압 송전로로 또 이송해요. 깔죠. 송전을 네. 해요. 그럼 이제 고압 송전로 주변은 또 전부 다 못 삽니다. 너무 네. 그 고압 송전로 밑에다가 형광등 갖다 놓으면 불 들어오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정도라서 많죠. 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토지를 둘러싼 법률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 송전로 그러니까요. 밑에가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그 위험을 지방화하는 거죠. 지역화하고 지방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분권화 시대에 네. 이게 그 맞는 어떤 정책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사실 해봐야 의문이죠, 네. 사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후보들한테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더 해야 된다 내지는 좀 빠르게 이렇게 원전을 줄이는 것에 좀 소극적인 후보들한테 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네. 당장 고준위 폐기물 문제가 네. 올 연초에도 작년 말에도 크게 네. 발생이 됐잖아요. 네네네. 고준위 폐기물 더 이상 어디 보관할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임시 보관하고 이제 발전소 안에 발전소 안에다가. 원래 이제 네. 그 폐연료봉을 일단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성 원전은 뭐 포화율이 98% 넘고 네. 울진은 86.9%, 뭐 고리 신고리 83%, 영광은 76%. 이게 뭐 지난 6월 기준으로 17,000톤 넘게 지금 임시 저장 중인데 네. 이거는 지금 지금 대책이 업적에서 그 지난 12월 달에 이거를 이제 그 산업통상부였나요? 거기서 네. 뭔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제 13년 안에 앞으로 13년 안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뭐 37년 안에 이거를 다 이제 공사를 뭐 짓는다. 한다. 네네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구럽도 그다음에 부안 네. 핵폐기장 이게 한 2, 30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근데 못 했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13년 안에 고준위 폐기장을 대한민국 어느 곳에 굉장히 어려운 선정한다?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고 그리고 이 생각합니다. 계획도 사실은 그 한 5년 전에 이제 그 현 정부 출범할 무렵 때 이제 비슷한 네네. 계획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고 그럼 그 5년 동안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진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 고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은 뭐 방사능 그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뭐 장갑, 옷 뭐 이런 거라면 고준위 폐기물은 핵 발전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이라서 사용 해결료가 제일 큰 문제죠. 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꽉 찼어요. 이거는 그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이 핵 발전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핵 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게 이거 사용 연 그러니까 보관 연한이 이제 10만 년으로 보고 있어요. 10만 년. 그 뭐 근데 우주로 보통은- 쏜다, 뭐 바다 예. 밑에다가 넣는다, 별별 얘기가 길게 다 보는 사람 나오는데. 100만 년 보고 있고 예. 보통 한 50만 년 정도 퉁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2018년에 그 어기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략 추정한 게 있습니다. 네. 뭐 건설비, 운영비 다 해서 대략 10년에 3조 원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단골손님 여러분 이게 싸지 않아요. 폐기물 관리까지 놓고 보면 10년에 3조 원이니까 이게 이제 그 10만 년이면 이제 3경원. 3경원. 네. 근데 10만 10년에 년. 3조 원도 이게 3조 원밖에 안 들까라고 저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싸게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자, 이게 고준위 폐기물 자체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요. 심상정 후보가 이제 그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이제 그 핵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처분 방법을 공론하자. 네네.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좀 주목해야 될 어떤 그 좀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로 목전에 닥친 문제거든요. 이거 문제를 끄집어놓고 토론을 하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원전 정책과 되게 모순되고 충돌하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30% 원전으로 전기 수급량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근데 탈원전을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 그럼 안정적으로 지금 탈원전 바로 갔을 때 소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네. 그게 효율이 많이 떨어질 네, 텐데 네, 네. 이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원전을 앞섰어요 작년에. 아, 이미? 네, 작년 9월부터 앞섰어요. 야, 이거 놀랍네. 설비 용량만 18.3% 대 17.4%. 아. 그런데 네. 발전량은 원자력이 29%, 신재생이 6.6%예요. 아, 안정성이 없구나. 안정성이 없는 거죠. 이제 네. 용량은 있는데. 아, 그러니까 바람 불 때 풍력은 네. 바람이 불 때만, 네, 뭐 태양력은 네, 네, 햇빛이 네, 비칠 네, 때만 네, 이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 이제 그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네네. 이런 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돌 때 햇빛 날 때 열심히 발전해서 에너지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는 거. 배터리. 근데 배터리 뭐 대형 배터리인데 거기에 뭐 송전 시스템하고 하나의 다른 커다란 시스템이 붙어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기도 한데 국내에서는 이게 뭐 작년에 뭐 화재도 나고 원인 불명에 네네.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원전이 많아진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전력은 공급이 많아져도 블랙아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도 이게 건설을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4월 중순 일요일 때 이때 이제 전력수요가 제일 낮대요. 네네. 근데 이때 전력 공급이 너무 높아지면 블랙아웃이 되니까 다른 전력들을 낮춰야 되는데 네. 낮추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원전을 가동해야 가동 중단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거를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입이 너무 많이 지어놨군요. 네. 자, 각 후보들 원전 공약 살펴볼 때요. 유권자 입장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이게 이제 잘 됐을 때 뭐 수출만 해서 돈 많이 벌고 이거보다도 네. 잘못됐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위험에 대한 대비가 네, 있느냐. 잘 됐으면 힘 있는 소수가 이득을 보는데 잘못되면 특히 힘 없는 불특정 다수가 큰 피해를 입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로 위험 인지 능력이 있느냐, 네. 둘째로 안전 관리 능력이 있느냐, 네네. 셋째로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네.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쿠시마 사태 때 네. 당시 이제 간나오토 총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반경 170km는 강제 이주시키고 250km는 희망자만 이주하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네. 그 5천만 명이에요. 월성 원전에서 250km 하면 대전, 광주 다 들어가요. 위험 인지 능력, 안전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꼭 원전 정책과 같이 봐야 된다. 네. 이종필 건국대 상어대 교육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